좋은 동네 가서 보니까 타워맨션, 이제 우리나라의 아파트에 해당하는 타워맨션이라는 투자재가 한 6천에서 7천만 엔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만 봐도 단적으로 싸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의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다방면으로 알아보기 시작하니 금리를 굉장히 싸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알게 되었던 게 저한테는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계기이지 않았나 싶어요. 저만 인사해도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우리 채널에서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지 오래됐는데요. 어떤 분들을 모실까 조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제 여러 채널을 활동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또 현업에서 본업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도 좀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채널은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 좀 너무 매몰된 거를 좀 지향해서 금융투자를 포함해서 해외 부동산까지 좀 복합적으로 다루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렵사리 모신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제 옆에 계신 분은 서울을 팔고 도쿄를 샀습니다라는 책을 쓰신 백승님이신데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분들, 저는 일본 부동산 투자하고 있는 백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최부심 채널에 나올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가 채널에 모실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일단은 그냥 질문 위주로 좀 퀵하게 한번 들어가 볼까 싶은데요. 제가 이 책을 23년 초에 읽었던 것 같아요. 작년 초에. 그래서 일본에 관심이 생기면서 이 책을 처음 접하게 되고 어떤 분이실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책에도 그런 내용이 조금 나오긴 하지만 어떤 계기로 일본 부동산에 조금 관심이 생겼고 이런 책을 쓰시게 되셨는지부터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게 사실 이 책을 제가 쓴 게 2019년입니다. 정확히는. 이제 그러고 나서 2019년에 제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일본에 건너가서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을 하게 되면서 쓰게 된 책인데요. 그때 말씀하신 대로 계기라고 한다면 사실 그때 되게 부동산 광풍이지 않았습니까? 광풍이었죠. 네, 불장, 자고 일어나면 몇 천만 원씩 뛰던 그 시장에 저 역시도 부동산 투자를 계속 해왔던 사람으로서 약간 부동산에 약간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저도 약간 미쳐가지고. 근데 그때 무렵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일본 여행 다닐 때 그 저가 항공기, 저가 비행기 편이 굉장히 저렴해서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이제 도쿄 여행을 우연히 갔다가 이제 라멘집이었는지 아무튼 음식점에서 밥을 먹다가 생각해보니 이 상가도 누군가의 것이고 그리고 저 주인장은 분명히 또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내고 있을 것이고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내가 될 순 없나? 이런 생각을 맨 처음에 시작했던 게 계기였어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었는데 이렇게 바뀌게 될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면은 2019년을 계기로 일본 부동산을 이제 취득을 하시게 되는 생각을 하셨던 건데 생각하시면서 그럼 거의 바로 취득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2019년, 그러니까 2018년부터 일본 여행을 자주 다니다가 근데 2019년 아까 전에 부동산 광풍 얘기했지만 광풍과 더불어 규제가 엄청 쏟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약간 한국의 상황과 맞물려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제가 일본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좀 찾아보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정보가. 그때는 지금도 사실 포털 사이트에 일본 부동산을 검색을 해보면 사실 제 컨텐츠가 거의 80% 이상일 만큼 컨텐츠가 별로 없고 정확한 정보가 없고 오히려 일본 부동산 폭망한다. 이런 얘기만 있어서 오히려 그쪽에서는 내용을 찾아보지 않았고 야후재팬 일본의 포털 사이트 야후재팬에서 이제 일본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좀 찾아보기 시작하니까 의외로 매력적인 거예요. 수익률이.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수익형 투자로 옮겨가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많이 매력을 느껴서 공부해서 파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은 되게 편하게 하셨지만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고 특히 혼자 한다는 거가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가뜩이나 또 가까우면서 먼 나라가 일본인데 2020년을 전후로 막 미국 부동산에 이런 거를 소개해 주시거나
아름아름 알아보시는 분은 많았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일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성장, 고령화, 초고령, 침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발상 자체가 그러니까 여행하면서 그렇게 느끼셨다고 하지만 결국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다른 근거 같은 게 좀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공부하거나 스터디 하시면서 내가 이거를 매수하고 그다음에 좀 어느 정도 투자 수익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조금 있으셨을까요? 예. 이게 제가 알아보기 시작했던 게 다행이었던 게 야후재팬을 통해서 정보를 얻기 시작했잖아요.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진짜 일본은 되게 왜 문서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디테일하게 정보들을 많이 올려놓습니다. 특히 이제 그게 공적인 문서들도 그러하고 네. 그거를 아예 뭐 저는 이제 땅값지표, 뭐 공시지가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봤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예 엑셀 파일로 로우 파일로 아예 올려놔요. 그렇다 보니까 그걸 다 다운로드 받아서 제 입맛에 맞게 가공을 해서 볼 수가 있었던 거죠. 네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14년부터 일본 부동산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더니 그게 아베노믹스 근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땅값이 올라가는 게 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때 취득했던 당시가 2019년이었는데 예. 이거 이제 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네. 그 당시에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가 9억 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일본에 가서 도쿄에 가서 좀 좋은 동네, 이따 동네 얘기 아마 조금 할 것 네. 같은데 좋은 동네 가서 보니까 타워맨션, 이제 우리나라의 아파트에 해당하는 타워맨션이라는 투자재가 한 6천에서 7천만 엔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만 봐도 단적으로 싸다. 이런 약간의 직감이 조금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수익형 투자재를 제가 원했다 보니까 뭐 아시다시피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의 네. 나라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다방면으로 알아보기 시작하니 금리를 굉장히 싸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뭐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알게 되었던 게 저한테는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계기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매수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사실 책에 되게 자세히 나왔는데 저 개인적으로 일단은 서울을 팔고 도쿄를 샀습니다. 이 책은 개인적으로 사서 먼저 읽었다가 나중에 또 만나서 저한테 선물해 주시면서 이제 갑자기 두 권이 됐는데 그런데 해외 부동산의 취득기라고나 할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하다가 그냥 너무 투자를 좀 적용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우리 채널에 대한 여러 고민 때문에 좀 안 했던 건데 오늘은 그래서 그냥 인터뷰로 이제 돌리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드리고 싶은 얘기는 책을 읽으면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소화할 수 있는 거는 책을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어때요? 책도 내셨고 회사원이셨잖아요. 회사 생활을 하셨는데 뭐 전후가 좀 뭐가 달라진 게 있는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일단은 네. 뭐 직업으로 보자면 네. 회사원이었다가 이제 뭐 그 당시에 또 파이어라는 단어 굉장히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이제 반 파이어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일찍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이렇게 작가가 되고 어떻게 네. 보면 뭐 유튜버가 되고 뭐 강사가 되면서 일의 종류는 많이 바뀌었는데 그 일하는 시간이나 집중도는 훨씬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게 프리랜서의 네. 그런 기쁨과 슬픔일 것 같은데. 프리가 정말 한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프리는 끝없이 내일 뭐 해야 되나 오늘 뭐 해야 되나 이걸 고민해야 되니까 그렇군. 어쨌든 그러면은 일본 부동산을 취득하고 지금처럼 하시기 전에는 조금 일반 이제 회사를 다니시면서 직장 생활 하셨다는 건데 어떤 일 하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제가 이런 뭐 일본 부동산 취득을 하고 뭐 부동산 투자 강사하고 다니고 이러니까 네. 이전에 혹시 비슷한 업종에 계셨나요? 라는 거를 그런 질문을 한국도 그렇고 일본인 관계사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네. 아닙니다. 저는요 서점 직원이었고요. 네. 너무 뜬금없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제 커리어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뒤바뀐 사람으로서 뭐 그런 얘기를 좀 연재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 어쨌든 서점 직원으로 이제 일하다가 어떻게 보면 약간 성덕이라는 단어 혹시 아시나요, 대표님? 성덕이요? 성공한 덕후를 성덕이라고 하죠. 제가 네. 경제경영 MD였거든요. 네. 서점에서 이런 경제경영 책들 팔다가 네. 최 대표님 책도 많이 팔다가 그러다가 이제 성공한 네. 덕후가 돼서 이제 제 아. 책을 내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제 책 많이 팔아주시는 서점에서 일하시는 MD분들이셨군요. 근데 경제경영사 MD 하시면은 책을 내고 싶을 것 같아요. 그 책을 계속 보시니까. 네.
이제 그런데 실제로 직접 책을 내시는 거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경험에서부터 시작했던 그 아까 일본 라면집 스토리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는 게 진짜 인생 알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네요. 근데 저도 인터뷰 모시고 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제가 16년에 첫 책 낼 때도 정말 뜬금없이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들을 다 보시던 출판 관계자가 그 페이스북 글들을 한번 책 내보면 어떠냐 이래가지고 저 딸이가 어떻게 책을 냅니까 했는데 그게 16년도였거든요. 그래서 그거 내면서부터 지금까지 결국 지금 유튜브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인생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내는 게 이제는 좀 쉬워지기도 했고 하기 때문에 자기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책 내볼 만한 그런 시기가 된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아까 전에 삶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직업은 그렇고 이제 돈이라고 소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노동소득에 이제 의존을 하다가 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자본소득, 수익형 투자하면서 건물주로서 월세 받는 삶을 시작하고 나니까 뭐 어떤 변화라고 하면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런 네. 느낌입니다만 뭐 사실 좋은 게 더 큽니다. 그러니까 다들 건물주 하고 그러겠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일본은 건물주로서 겪는 고충 같은 것들이 조금 네. 덜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이따가 혹시 소개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그냥 이제 말 나온 김에 일단은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의 그 꼬마 빌딩 건물주의 삶을 꿈꾸는데 지금 저희 스튜디오가 있는 그 건물도 소위 꼬마 빌딩류거든요. 한 층에 45평이고 이게 4개 층으로 되어 있는 소위 근린상가 빌딩이 되는 건데 일본에서 부동산을 할 때 일단 부동산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어떤 부동산 군들이 이제 우리 같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조금 매력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지를 먼저 얘기해 주시면서 그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일단은 일본 부동산 종류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 네. 용어가 조금 다른데요. 우리나라가 뭐 주거용, 상업용으로 크게 나뉜다면 똑같고요. 주거용도 우리나라는 뭐 아파트, 다가구, 뭐 빌라, 오피스텔 뭐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한다면 일본은 이제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게 단독주택이 네, 이제 좀 단독주택. 줄을 단독주택이 메인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단독주택 중에서도 뭐 지어진 걸 사느냐 아니면 내가 짓느냐 이런 게 조금 규모가 크고요, 시장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아파트, 이제 네. 그런 거 맨션, 그리고 네. 초고가 아파트, 타워 맨션, 네. 뭐 이 정도로 나뉘겠고요. 이제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꼬마 빌딩, 뭐 근생이라고 하죠. 근린상업 시설의 빌딩,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점포, 상가, 오피스 이런 것들이라면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전문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지만 일동 맨션, 뭐 일동 비루, 그리고 뭐 상업 비루 뭐 이런 네. 식으로 해서 나눠지는데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투자자가 접근하기 쉬운 유형이라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아파트로 칠 수 있는 맨션일 것 같습니다. 그런 네. 것들은 수익형 월세 받는 투자를 원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처럼 시세 차이, 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이런 걸 조금 노리는 투자로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해외 투자자들, 특히 한국인들한테 인기가 많고요. 예. 이제 저처럼 이제 월세 받는 투자, 아까 전에 뭐 저금리를 이용한 대출 금리를 좀 싸게 받아서 월세 많이 받고 이제 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 뭐 요 네. 정도로 나뉘면 요 분들이 조금 해외 투자자로서는 진입하기 편한 것 같아요. 근데 대신 뭐 우리나라로 치면 상가, 그 나라에서 이제 구분 점포라고 네. 부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매물도 없고 너무 전문가의 시장이라서 우리나라처럼 쉽게 접근은 못 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조금 힘들고 이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취득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부모님이 많이 하셨죠. 일본 저기 뭐 우리나라도 세고 셌는데 부동산은 왜 네. 저기 땅까지 가가지고 그 부동산을 사고 있냐 이러셨는데 일본은 이제 관리회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돼 있죠. 그래서 일본에 혹시 사셨거나 아시는 분이 있다면 아시겠지만 이제 일본은 모든 집에 대부분 관리회사가 붙어 있어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소통을 하거나 얘기를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큰 차이점이네요, 한국이랑. 네, 그렇다 네. 보니까 해외 투자자가 운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가서 뭐 계약서 안 써도 되고 전화 안 받아도 되고 관리회사라는 아웃소싱이 있다 보니까 네. 좀 맡길 수 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네. 그런 제도가 돼 있어서 해외 투자자들이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관리라는 말을 한국에서는 이제 건물의 시설 관리로 굉장히 제한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말씀하신 거는 일본에서는 임대차 관리도 관리회사가 해주기 때문에 건물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임차인들과 개별로 이제 계약하는 수고로움을 덜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소위 턴키로 맞습니다. 네, 턴키로 줄 수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그런 관리회사가 없진 않은데 그런 턴키로 임차인까지 관리 맡기고 이러려면은 시설 관리랑 또 임차 관리랑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는 많은 그냥 개인 건물주들은 본인이 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이런 겁니다. 돈이 조금 생겨서 좀 대출 받아서 꼬마 빌딩 샀는데 하루 종일 그냥 건물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정화조 청소하고 있고 막. 네, 그 건물 청소하고 임대차 관리하고 뭐 하자 보수하고 뭐 하고 이제 또 민원 처리하고 이러면서 여유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시간을 많이 쏟을 거란 생각을 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엔 그런 이제 외주 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리고 한국인 임대주라 하더라도 일본인 임차인과 굳이 연락할 필요가 없이 네. 중간에 처리해주는 회사가 있다는 게 조금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그냥 넘어갔는데 많은 우리나라 분들이 부동산을 투자할 때 그런 매각 차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인데 제가 그 백스님 책 보고 나서 느꼈던 것 중에서 제일 좀 와닿았던 거는 일본의 그 저금리와 거꾸로 말하면은 대출 금리는 낮은데 이제 임대 수익률은 그것보다는 한참 높기 때문에 조달 비용을 상쇄하는 건물의 그 임대 수익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도쿄권으로 지금 하셨으니까 도쿄권 베이스에서 이제 한 몇 퍼센트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지 그런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2019년 제가 진입할 때는 사실 그 수익률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5.8%로 신주쿠 건물을 샀으니까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5.8% 서울의 꼬마 빌딩 제 생각에는 지금은 없어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출 금리는 저는 이제 1.5%로 받았기 때문에 네, 1.5% 받았어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조달 비용을 싸게 가져오면서 임대료 수익은 높아서 그만큼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물론 뭐 여러 수수료가 있긴 합니다만 좀 차치하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네. 최근에 일본 부동산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매매 차익을 기대하는 시장으로 약간의 변화가 도쿄가 특히 넘어가다 보니까 뭐 매매가가 올라간다는 건 당연히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거고 그리고 거기도 금리가 조금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한 2.1%에서 2.3% 정도 되는데요. 2.1에서 2.3이 대출금리가요? 네. 그렇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월세는 조금 수익률은 적어졌지만 월세는 네. 조금 올라가서 수익은 네. 좀 적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지금 도쿄 23구로 좁히자면 5% 내외로는 그러니까 명목 수익률, 표면 수익률 5% 내외로는 아직까지는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옥석을 가려내는 작업을 해야죠. 그냥 해외 투자자라서 무턱대고 그렇죠. 해야 되겠죠. 사는 게 아니라 근데 시 전체로는, 그러니까 도쿄 이스탄구 전체로는 5%대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 지금 한국은 어느 정도냐면은 한국에서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지금 많이 죽었어요. 아시겠지만은 대출금리도 소위 4%대 전후인데 임대 수입도 4% 전후니까 사실상 그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과거에 썼던 계약이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는 현금 흐름이 지금은 괜찮지만 갱신할 때는 리파이낸싱 과정에서 또 무너질 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수익형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의 고민이 그런 것 중에 하나거든요. 주변을 보면은 건물 임차료랑 대출이랑 거의 뭐 상계가 된다거나 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데 일본 그 도쿄 23구면은 다 평균으로 얘기한 거고 지역마다 다르고 알짜 지역으로 가면 더 낮아지겠죠? 원래 부동산 특징이 알짜 지역으로 갈수록 수익률이 내려가는 거니까요. 근데 그 밸런스를 맞췄을 때 5%고 대출은 2% 중후반이라고 하면 여전히 2%포인트 이상의 그 차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현금 흐름을 기대하는 투자가 있을 수 있는 환경이라는 생각이 지금도 들기는 드네요. 네. 확실히 이제 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뭐 수수료나 이제 또 일본의 이제 돌아가는 시장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이건 조금 더 딥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좀 다른 곳에서 더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한다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대체 투자처로서는 충분한 매력이 있는 곳이라고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재미있는 게 이게 해외 투자자라서 조금 유리한 지점에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면 환율을 조금 조정할 수 있잖아요.
환율 조정이요? 예, 예. 조정이라기보다는 네. 내가 엔저일 때 싸게 사서 들어가서 예. 이제 월세는 엔고일 때 받으면 어머 너무 땡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환율을 이제 자율자재로 이제 네. 적극적으로 환전할 의지가 있는 우리들은 약간 환차익만으로도 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나. 거의 뭐 외환은행 딜링룸에 있는 사람들 뺨 때리는 발언을 굉장히 이제 쉽게 하시는데 혼나겠네. 아니 죄송합니다.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최근에 그러면은 지난 한 몇 년간은 이제 N이 약세로 가면서 N으로 벌어들였던 현금 흐름이 원화로 환전될 때는 조금 감소하는 그게 있었는데 그 최근 한 달 정도를 보면은 좀 N고로 가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원화 환전했을 때 수익은 예전보다는 좀 많이 오르셨겠네요. 그렇죠. 지금 아. 안 그래도 제 이제 네이버 카페가 네. 있는데요. 일본 부동산 투자자들 모여 있는 최초의 카페인데 거기에 네. 800원 중반대 800원 중반대요? 네, 투자금을 환전을 하셔서 네. 이제 오사카에 건물을 매입하시고 이제 월세를 잘 받아들이시고 이제 뭐 이주도 하시고 뭐 이런 분이 계신데 그 투자자분은 지금은 사실 930원, 40원만 돼도 네. 막 땡큐인 거죠.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이제 그런 어떤 느낌으로 말씀하시는지 알겠네요. 그럼 제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또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는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한국에서 부동산 업계에 오래 있다거나 하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회사를 다니시고 여행을 가시다가 되게 가벼운 계기로 시작을 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쉽게 용기를 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용기를 내면서 직접 시행을 하고 지금은 이쪽에서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네이버 아까 카페도 하시고 블로그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막 많은 사람들의 그 일본 부동산에 관한 여러 질문들을 엄청나게 받으실 것 같거든요. 듣다 보면은 또 저도 그렇지만 제가 모르는 것도 많이 물어보거나 이럴 때도 많고 어떨 땐 거꾸로 질문 중에 배우는 것도 많은데 이제 해외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이제 몇 년간 해오셨다고 하니까 그거 하시면서 뭐 전반적인 어떤 소금이나 느낌이나 아니면은 해외 부동산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심 정도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 한번 해보자면 일단은 해외 투자자로서의 한계도 사실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정보를 받기가 힘들다는 점. 예. 일본이 워낙 일본인들이 약간 좀 폐쇄적인 성향이 있고 네. 외국인들 약간 배척하는 성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네. 그 사회를 뚫고 들어가는 게 힘듭니다. 네. 지금 제가 투자를 시작하고 저는 이제 법인을 설립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런저런 활동도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4년 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신규 거래처를 뚫으려면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만약에 신규 법인 설립해서 들어간다면 확실히 좀 어려운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근데 대신 이제 그만큼 저를 비롯해서 여러 이제 한국인이 연관되어 있는 회사들이 도움을 줍니다. 이제 은행도 포함되겠고요. 네네. 이런 행정서사분, 저 같은 에이전시 이런 곳들이 많이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좀 의존을 해야 되는 그런 좀 한계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부동산 생각하면 편할 것 같은데 물론 네. 고급 정보는 진짜로 오프라인에서 끝나고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 끝나버리지만 그래도 네이버 부동산에 웬만한 거는 그래도 올라온다고 매물이 올라온다고 보면 되는데 네. 일본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네. 일본은 정말로 B2B 시장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회사 간 거래가 너무나도 활발해서 네. 이렇게 일반인들한테까지 공개되는 매물은 사실상 B급 네. 매물이다. B급? 그래서 저는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네. 저를 통해서 A급 매물을 가져가는 거는 쉽지 않다. 네. 하지만 B급 중에서도 B뿔 매물을 찾아서 A로 만들자. 아.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고 네. 제 첫 번째 매물도 제 생각에는 B뿔 매물을 사서 이제 제가 이제 제 유튜브나 블로그에서도 얘기했지만 네. 매각 차익을 보고 팔았습니다. 사실 네. 일본 부동산에서 구축 건물을 매각 차익 본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일본 거래가 별로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A급으로 만들어서 팔고 약간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투자자들이 또 잘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계도 있지만 뭔가 제 특징도 있고 기회도 있어 보이고 요즘 일본 시장의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요즘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냐면 아시겠지만 수도권 일극화가 심해지고 지방도시 소멸하고 막 이런 게 난리예요. 그래서 일본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로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 이제 현장에서 좀 활동하시거나 하면서 그런 게 좀 더 느껴질 때가 있으신지.
확실히 이제 일본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 네. 일본인들은 사람들이 도쿄랑 수도권으로 다 몰려서 뭐 돈이고 뭐 사람이고 뭐 외국인이고 기업이고 다 몰려서 걱정이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약간 우스운 거예요. 너 한국 와봤니?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익숙한 뭐 도쿄뿐 아니라 오사카, 뭐 나고야, 후쿠오카 이런 곳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사카를 마치 한국의 부산 정도처럼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오사카만 하더라도 대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고 금융 쪽에서 많이 몰려 있고 그리고 뭐 제가 이제 항상 궁금해하는 게 그 시에서 총 생산이 얼마나 돌아가냐 이런 통계 같은 걸 재밌게 보는데 오사카시 같은 경우는 전 세계 7위입니다. 예, 파리 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1위가 도쿄, 7위가 오사카. 근데 우리나라 부산은 50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부산이 오사카시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비약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는 오사카뿐 아니라 뭐 나고야도 뭐 잘 아시는 도요타. 가 있고 후쿠오카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규슈의 관문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사실 대기업이 없다가 최근에 TSMC가 공장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모르겠어요. 이제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많이 기사로 접하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유치되고 돌아가는 걸 보면 일본인들은 걱정하지만 한국인으로 봤을 때는 좀 부럽다. 생각을 합니다. 하긴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도 1.3명 출산율이 깨졌을 때 총리가 나서서 막 비상 선언하고 뭐 도쿄 일극화 막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랑 비교했을 때는 데이터가 여전히 좋으니까요. 근데 다만 일본은 고령사회나 초고령사회 진입이 좀 빨랐었기 때문에 지금 가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노인 인구가 많고 근데 우리는 따라가는 입장이니까 아직 그걸 많이 못 느낄 수 있는데 아마 시간이 조금 지나면 금방 한국도 그런 느낌은 나긴 할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일본도 최근에 도쿄 일극이 그 안에서는 심하다 이런 분위기라는 말씀이셨던 거죠? 네, 그래서 전국의 인구 대비해서는 도쿄와 이제 1도 4면이라고 해서 수도권 4면까지를 포함해서 이제 인구를 보면은 30% 정도가 몰려 있습니다. 이제 그거 가지고도 이제 이들은 난리가 난 거야. 이거 어떡하니? 우리나라는 이제 50%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다른 어떤 이제 일본인 학자분 그 자료를 본 것 중에 또 특징 경영했던 게 한국이랑도 비슷했는데 또 일본 각 여성들이 도쿄권으로 많이 가시면서 이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확실히 서울이랑 좀 비슷한 그런 성비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도 서울과 지방 도시를 보면은 서울의 여성 성비가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혼인도 좀 늦춰지는 것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뭐 결혼이라든가 혼인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은 종전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20살까지 공부를 한 이제 리서치 어시가 있었어요. 그 친구랑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뭐 왜 그 맨션을 사는지 뭐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서 그냥 기업들로 임대주택을 하니까 임대주택 그냥 쉽게 들어가고 돈 벌면은 뭐 자기 고향에 단독주택 사야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거든요. 근데 요즘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일본 청년들도 맨션 분양을 받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뭐가 달라졌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조금 달라져서 그런 건지 이런 얘기 좀 궁금해서요. 일본에서는 이제 그런 여성의 사회 진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딩크족 정도 될 것 같아요. 맞벌이를 하면서 아기가 없는 부부들 이제 일본은 파워 커플이라고 부르는데요. 파워 커플. 그 파워 커플들이 말씀하신 대로 맨션 소유욕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타워 맨션들을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2021년 전후쯤에 이제 영끌족 막 포모 같은 거 막 유행했었잖아요. 유명했죠. 앉아서 일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대리는 집 사가지고 5억 벌었대 막 이런 게 너무 당연한 세상 그랬는데 일본에서 지금 조금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인들도 나 그냥 똑같이 말씀하신 대로 임대주택 편하게 들어가서 야칭 내면서 이거 또 좋은 회사 다니면 그거 보조도 해줘요. 막 교통비 보조도 해주고 집 없으면 그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데 옆에 있는 대리가 타워맨션 분양받았더니 2억이 뛰었대. 이러니까 이들도 조금 깨닫기 시작한 거죠. 약간 이제 몰리고 있는 현상이 있는데 특히 이제 그들은 파워 커플들은 수입이 좋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1억 원이 넘어가는 둘이 부부 합산해서 1억 원이 연봉 1억 원이 넘어가는 부부들이다 보니까 대출 받기도 용이합니다.
일본은 사실 뭐 DSR 규제라는 게 명확하게 있지는 않습니다만 은행별로 약간 자체적으로 DSR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수입에 비례해서. 역시 민간 자율 시스템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기지로는 우리나라가 그 생각하는 일본의 0.3%, 0.5% 금리 같은 거. 네. 그런 모기지론도 파워커플이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 타워맨션의 가격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모양새는 있습니다, 확실히. 그렇군요. 그러면 뭐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런 일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점점 모르겠어요. 저는 좀 늘어난다고 느끼긴 하는데, 근데 사이트도 그러니까 블로그 운영하시고 카페 운영하시고 하시면서 뭐 강의나 이런 것도 많이 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 책도 그렇지만 그 전부터 사실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일본 부동산 투자에 관한 관심도가 이제 계속해서 조금 제 측정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네. 이제 그럼 뭐 방문수나 등등을 좀 봤을 때 확실히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강의는 제가 2023년에 한 15번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네. 서울에서도 했었고 부산에서도 했었고 도쿄에서도 했었는데 도쿄에서도 하시는군요. 네. 글로벌하게 하시네요. 네. 선배님. 근데 확실히 이제 수강생 뭐 수를 봐도 그렇고 네. 질문의 양도 봐도 그렇고 확실히 관심이 늘어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강의도 하시고, 그럼 일본에 막 임장도 이렇게 가시고 그러세요? 예, 도쿄에서 세미나 2번 네. 했던 게 사실은 제 이제 카페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네. 모집을 먼저 시작했고 세미나도 하고 이제 임장 그때는 이제 신주쿠 지역 돌아다니고 시바우라라는 타워맨션 밀집 지역도 돌아다니고 뭐 스미다구 여기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래서 같이 임장도 하고 뭐 예비 투자자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분들하고 의견도 나누고 했습니다. 일본을 좀 투자를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다 통칭할 수는 없지만 일본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의 특징이라든가 그러니까 직업이나 직장이나 뭐 아니면 자산 규모나 아니면 목적이나 이런 분의 전반적인 그런 특징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 책을 보고 와서 그런 신 건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부동산이 자신이 자본을 굴려서 수익형 투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즉 월세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일본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뭐 사업을 했다든지 혹은 이전에 회사를 다녔다든지 등등의 이유로 일본 문화나 제도 같은 것을 좀 신뢰할 수 있다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요. 뭐 자산 규모는 천차만별입니다만 뭐 제가 이 5천만 엔으로 투자했다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대에 이제 고객님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물론 뭐 넘어가서는 뭐 100 이렇게까지도 갑니다. 근데 이런 종잣돈에서 시작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최근에는 오히려 저 같은 케이스보다는 자신의 자산의 일부를 안전한 자산으로 좀 옮겨놓고 싶다. 자산 배분을 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로 공통점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해외 자산에 대한 그런 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물론 이제 해외 자산의 종류가 많고 뭐 미국 주식이라는 이제 걸출한 어떤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우리나라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부동산이 아니고 이제 미국 주식으로 가신 분도 많아졌는데 근데 해외 부동산의 경우에는 어쨌든 뭐 이게 어렵다 이런 생각만 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그런 실물 자산에서 나오는 짱짱한 현금 흐름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일본의 익스포저를 갖고 가시는 분들이 조금 늘어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느낌인데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엄청 뵙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만나뵈서 인터뷰까지 하니까 굉장히 개인적인 영광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책의 내용은 저희가 거의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책 얘기는 거의 얘기를 안 해서 안 읽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난 2번이나 봤는데 그냥 책을 한번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아마 요때 사셨던 부동산은 처분하셨던 거죠? 처분하고 네, 이제 맞습니다. 새로 사셨죠? 네네. 그러면은 이제 결국 샀다가 이제 한번 팔아서 재매입을 한 뭔가 이제 초보에서 프로가 되신 이제 그렇게 불러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은 더 많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채널에서 기회가 되면은 뭐 강의를 한번 열어서 이제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하지 못했던 이런 말들 여러 가지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좀 송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좀 동의하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보시는 데서 약속 한 번만 시원하게 이게 약간 증빙 네. 같은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저희 채부심 채널에서 인터뷰를 모실 때 확실히 부동산을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을 모셨기 때문에 뭐 받아들이시는 거에 따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건데 우리 채널의 기본 컨셉은 결국은 이제 한국 부동산도 좋은 자산이었지만 이제는 자산을 정말 다변화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주식이나 부동산이라는 그런 자산은 결국 자산 간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해외 주식, 해외 부동산, 국내 주식, 국내 부동산 이런 방식으로 다변화하는 데 있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스터디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런 걸 먼저 하신 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배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시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나중에 더 그런 좋은 자료를 마련해 가지고 더 상세한 내용들은 또 추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첫 인터뷰고 우리 채널이 뭐 부동산이 아주 우호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시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을 수도 있는데 나와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구독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나 아니면은 뭐 마지막으로 PR이나 이런 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뭐 일본 그리고 부동산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은 좋은 얘기가 안 나올 거라는 걱정은 있습니다만 네. 저는 사실 제 말이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네. 이런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아. 만약에 이렇게 좀 고민해 봤다라고 네. 한다면 분명히 저는 되게 평범한 그냥 서점 직원, 월급쟁이였음에도 이걸 파헤쳐 가서 이제 제가 원하는 현금 흐름도 만들고 또 이제 또 다른 발판을 또 꿈꾸고 네.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이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이렇게 뭐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었고 또 저는 뭐 카페나 강의나 뭐 다른 곳에서 또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저는 그 모두 발언에서 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평범이라는 거의 정의를 잘 모르겠지만 그냥 대학교 나와서 그냥 공부하고 회사 가서 돈 벌고 살고 그냥 짜잘하게 모아가지고 뭐 투자하고 이런 게 많은 일상의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뭔가 이제 삶의 어떤 분기점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흘러온 거 보면은 인생이 되게 매직 같지 않습니까? 채용지마. 그러니까 뭐 세용지마든 뭐든 인생에 매직 같은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고 근데 그거를 굉장히 정진하듯이 이렇게 오신 부분에서 좀 개인적으로 감동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책을 읽어보시면은 책은 진짜 성격이 되게 꼼꼼하다는 게 많이 느껴지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외국 부동산 같은 어려운 자산을 취득하시는데도 정말 좋은 성과가 났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되거든요. 그래서 책 좀 사서 좀 읽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오늘 채부심은 이렇게 첫 인터뷰 마치겠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게스트분들 모셔가지고 좋은 인터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인사 같이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